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다른 얘기.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숨가쁜 이슈들이 우리들 앞에 그냥 탁탁 놓여졌었는데요. 야, 오늘 진짜 윤석열 씨 좀 미안한 말이죠. 너무 추하게 좀 너무 필사적으로 내가 보석돼야 된다. 근데 그럼 그동안에 좀 잘할 것이지. 우리가 보통 보석 신청하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또 중앙일보 조희대하고 무슨 밀월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역대급 오보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드디어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78년에 검찰 역사 속으로 사르다 버렸습니다. 검찰청 드디어 이제 공소청으로 새로 거듭나게 될 텐데요. 정보조직법 본회의 통과 소식도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고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냐? 지금 사실은 누가 말했는지 거의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망언을 쏟아낸 여성 의원. 요즘 그분 좀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역전 용사들 여러분들 지금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고요. 특히 더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윤석열 씨 보석과 재판 관련해서 좀 뒤로 조금 가려진 느낌이 납니다만 김건희 씨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 저희 스펙스 단독으로 그 재판에 완전히 참석해가지고 끝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함께 했던 그 중요한 우리 스픽스의 용사 한 분이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시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른 데 가 계신 분들 있으면은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스픽스 유튜브 프로그램 앞에 좀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그리고 정기환 팔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방송 시작 전에 우리가 영상 틀지 않습니까? 안진걸 소장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살이 엄청 빠졌네요. 엄청 빠졌네요. 운동해서 살 빼는 겁니까? 아니면 술 안 마셔서 살 빠지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씨하고 두 번째로 제가 듣기로는 술도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땐 또 이렇게 좀 옷도 좀 상당히 깔끔하게 최근에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치한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 보군요. 아니 정치한다는 설마. 나도 이상하게 꼬아주시면 안 되고. 아니 요즘 살 빠지는 게 이게 약간 이제 유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속적인 뉴스가 이렇게 나와서 저도 하나 이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제가 보니까 그래도 10kg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제가 보니까 뭐 헬스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가 좋은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술을 아예 이제 안 먹으니까 술살이 쏙 빠져버렸는데 요즘 살 더 많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아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살이 엄청 빠졌대요. 무려 17kg 정도 빠졌답니다. 17kg요? 예. 그 원래 이제 좀 지병 같은 게 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내란 지금 이제 재판 또는 내란 사건이 계속 지금 특검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불편한 그냥 심리 상태 아니겠느냐. 뭐 살이 그만큼 빠졌대요. 원래 당뇨가 좀 있었는데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러니까 오늘 윤석열 출석하면서 살 빠진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좋은 일 좀 많이 하지. 결국 지금 뭐 내란 이렇게 놓고 막 이제 지금은 완전히 심판의 시간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참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만큼 괴로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한 10kg 정도 빠진 건 이해했는데 17kg는 조금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남아 있는 데가 딱 한 군데잖아요. 용산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를 보좌하고 경호했던 라인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본인이 가장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사의 압박은 오지. 거기다 본인 지병까지 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들이 심할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이럴 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취재하면서 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를 하자면 윤석열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죠. 마지막 주인은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뭔가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당에서
윤한홍 예를 들면 뭐 권성동 또는 뭐 이철규 뭐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전체적인 맥을 만들어내서 추진하고 기획하고 입력시켰던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에는.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메신저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주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했겠죠.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있다. 이제 언젠가 밝힐 때가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텐데 그 떠는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가 다 불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 판사판이다, 합의 6판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고위직 한 사람은 본인이 자청해서 들어갔다, 모든 걸 주도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젠가 흘러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주 큰 판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씨는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아주 특기던데 오늘도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진석 실장이든 혹은 누구든 용산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윤석열 수 틀리면 나한테 다 모든 거를 다 너 책임을 떠넘기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방금 아재 개그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요? 2판, 4판, 합의 6판 그러셔가지고. 아니, 뭔가. 그랬더니, 2판하고 4판하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파기환 송심이 결정될 때, 과연 누가 의중을 전달했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대체로 지금 특정하기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인 해동설은 사실이 아닌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정말로 지금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서인교 의원이 지금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낯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저는 영원한 비밀 이렇게 지켜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참 소개를 못 받고. 좀 이따가 좀 제가 본격적으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일단 구독, 좋아요 먼저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또 이분 뉴스의 김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김대호 기자를 특별히 모셨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최종 병기. 바로 지금 서초동에서 날라온 바로 그 병기입니다. 네, 본인 오늘 왜 나오시게 됐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주제만. 네, 간단하게 오늘 네. 윤석열 재판 때문에 오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오늘 또 같이 열렸던 게 김건희 재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네. 그 부분 오늘 다녀왔는데 오늘 그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따뜻한 우와, 소식입니다. 재판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참 맛깔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맛깔나게 하는데 저처럼 목소리를 키워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시끄럽습니까? 우린 좀 시끄럽다 그러던데. 그래요? 저도 한번 크게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도 이제 해야 되니까 우선 먼저 윤석열 얘기 한번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싱크 먼저 들어보고 할까요?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네,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윤석열입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씨도 나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종욱 박사님, 네. 왜 이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기도 많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제가 그때 국민재판에 했다가 제가 몸에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광화문에 나가도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국민재판을 받게 되면 훨씬 더 국민적 공분 자체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간 근데 제가 아까 모습 보니까 판사한테는 매우 공손하네요. 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빤스 입고 체포는 막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보석이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 오늘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야, 저자가 진짜 대통령을 했던 자인가? 야, 제가 좀 밖에 나가보려고 저런 말까지 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군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 같고 또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매우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탄압받는 모습들을 보여서 지지층들을 또 모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진짜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네. 저렇게 행동하면 국민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두 부분은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지금 발등을 찍고 있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손하게 재판장한테 공손하게 한다 그러면서 또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네.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판단받지 않겠다는 건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화나 있다는 걸 예를 들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자들이 하는 행동은 뭘 해도 화가 나게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석 심리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공손하게 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질문이 다음 재판이 10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직위원 재판은 11번 연속으로 안 갔습니다. 오늘 저렇게 간 것은 이제 어쨌든 그 재판이 시작되니까 의무 출석도 있고 또 보석 심리도 해야 되니까 가는데 다음 재판에 윤석열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부는 절대 보석에 대한 결정을 다음 재판 전에는 내리면 안 됩니다.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처럼 내릴까 말까 내릴랑 말랑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 네가 똑바로 와서 재판에 제대로 좀 하는 모습 보여봐. 아니 왜냐하면 오늘 재판대 그랬대잖아요. 보석시켜주면 열심히 제가 운동대에서 열심히 건강을 찾아가지고 재판에 충실히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석 안 해주면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신문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대현 부장 판사가 이제 마지막에 보석 심리를 끝내고 윤석열 혼자서 15분 정도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그거 들어보면 일반 범죄자들이 구속돼 있다가 저 말했으면 아마 진짜 뺨 맞았을 뺨때기 거예요. 바로 맞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뭐 그 논리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재판에 나올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그 본인이 앓고 있는 당뇨에 대한 이런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나가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간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도 바깥에 풀어주면 열심히 운동해서 재판장에 나가겠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게 아니면 논리가 엉망진창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랬는데 이제 백대현 부장 판사가 이번에 이제 그 보석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추후라는 말이 이게 이제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일단 직위원 재판이 다음 주에 있습니까? 다음 주에 있습니까? 어쨌든 원래 일주일에 한 일일이 번씩 있죠. 예. 네. 본인이 안 나가는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도. 그거 이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는 본인 재판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면 재판이 각기 다른 게 하나는 내란, 하나는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총 5건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는 안 나가고 한쪽에는 나오는데 이거 보석 허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부에 대해서는 안 나가, 일부에 대해서는 나와. 어떻게 이게 보석을 허가를 해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재발등 자기가 찍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을 만약에 보석을 갖다가 만약 결정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조의회가 날아가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판사가 보석을 내보내주고 싶어도 사법부가 마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논리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 골 때리는 게 숨을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숨을 쉴 정도로 숨을 못 위급한 쉴 정도로. 상태면 네. 병원에 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더 웃겼던 게 뭐냐면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에 안 나오면 구속을 할 테니 열심히 나오겠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재판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보석을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 너 불쌍하다 밖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런 너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이러지 잠깐 않겠어요? 우리 지금 방송 잠깐만요. 제재받아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을. 스토프. 말 취소. 예, 예. 네, 스톱. 네, 자 김대호 기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흥분하셔가지고요. 네. 네, 오늘 있었던 보석 신문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주면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재판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이 피고인이 좀 더 멍청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표현 저 말은 제재 안 하십니까? 요 정도는 이건 개인적인 주관이니까요. 저도 그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변호사 접견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변호사 접견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운동 운동이 때문에.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완전 미쳤어요. 그러면 진짜. 특검 수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재판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받아야 될 텐데 이거는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불러놓고 조서를 몇 시간 읽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읽는다. 뭐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요. 앞에서 했던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절대 보석은 어렵다 아니 보고요. 너무 웃긴 게 자기는 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재판 뭐 어쩌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래요. 그럼 재벌 회장보다 자기가 더 못하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개인의 의견이 저렇게 표현된 것이냐 아니면 옆에서 변호인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같이 작전 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언을 해도 어떤 저런 조언을 했을까. 이게 보석 심리를 하고 이게 또 생중계되는 장면의 뒤에 물론 이제 발언 내용은 다 듣는 사람이 이렇게 전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예 무시하고 발언을 저런 걸 해?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전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본인이 윤석열 이름을 물어봤어. 그런데 이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 이렇게 하면 보석이 되는구나. 이야 대한민국 판사 사법부 좋아졌네.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윤석열이 오늘도 하더라. 윤석열 씨는 아마 변호사들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음부터는 주 2회로 또 늘리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그럼 일주일에 3, 4일을 재판을 어떻게 하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을 사실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맞는 거고. 근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측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있었던 재판 중에 보석신문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맞아. 이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가져갔냐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계엄을 함으로써 국회가 해제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라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했거든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거다. 이게 공소 요지 중에 하나였는데 변호인들이 뭐라 그랬냐. 국무위원들은 심의권이 없다. 우리가 이걸 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다르게 빨간색 넥타이를 안 하고 왔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석방 보석은 받고 싶은데 하는 내용은 한 번 더 구속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찌라시로 돌아서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구속돼서 감방생활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권성동 씨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찌라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감방생활하는 너무 검열을 정치인이- 너무 많이 해요. 저분은. 오늘도 뭐 자료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감방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홍급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홍급방에 넣었으니까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야. 홍거방이라고 다시 해주세요. 홍거방이 뭡니까? 홍거방. 홍급방.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러 명이서 같이 독방이 아니고 그 뭐라 여러 그래야 재수들과 함께 홍거방이 쓰는 맞아요. 홍급방인데 그걸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단체방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홍거방이 맞다니까요. 홍급방 하여튼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내 정도 지위가 되면 떡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홍거방에서 잡범들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더 웃깁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실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설마 우리 모시는 주군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홍급방에 있다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하지 그렇게 본인의 불만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윤석열이가 오늘 1.8병에 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독방이어서 천만다행이지 다른 사람은 홍급방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지가 무슨 거기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고 오히려 지금 1.8병이 특혜지. 오늘 의문의 일패가 권성동 의원이고 여기 정태영님께서 저는요 새로운 메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광화문 살롱에 빵 홍거빵
아니 눈에 멍이 들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권성동이 찌라시- 뭐 싸웠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거 다 사실하겠냐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이 홍보방에 들어가게 되면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분들이 참을 수가 있겠어요. 네가 이 자식아 밖에서나 대통령이지 안에서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뭐가 먼저 갑니까? 말보다는. 이게 먼저 가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서울구치소가 지금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아니 근데 김종욱 박사님 제가 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팍 나는데 왜 이렇게 거칠어졌죠? 아, 오늘 화가 났어요. 오늘 그 윤석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재판을 나오게 되면 내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증인들이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아니 그런 말을 진짜 하면 본인에게 정말로 해가 될 텐데 왜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그 재판을 나오지 않는 건 저들이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러니까 내 밑에 있었으니까 내가 앞에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난 오늘 윤석열의 이렇게 짧은 머리에 흰 머리 그리고 이제 뭐 평상적인 이제 단장 수준의 이제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뭐 그냥 모습으로 되돌아왔구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48살이지 않습니까? 만 48세 정도 되는 판사가 윤석열이 지금 60대 중후반 됐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재소자 또는 재판받는 사람으로 딱 대우하면서 피고인으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 사람이 전직 대통령 아니야. 지금은 당신은 범죄자야. 또는 최소한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말로 구속 사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게 바로 사필기정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의문의 1패는 권성동, 의문의 2패는 지기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은 자기 재판에는 안 나오고 이 재판에 나와서 저렇게 공손하게 행동하는 걸 봤는데 안 그래도 백 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지금 우리 재판 말고 딴 재판은 왜 안 나갑니까? 그 이유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최근 윤석열 재판들을 쭉 방청한 우리 강지우 기자가 직접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제 계엄 당시에 방첩사 이번 주의 내용이 그겁니다. 체포조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체포조의 이 지시를 이제 수행하는 방첩사 소령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답니다. 아니, 설마 진짜 한동훈을 잡으라고 하겠어? 라고 해서 어떤 증언을 하냐면 본인이 사실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 주유소 쪽에 CCTV에서 차에서 내려서 저 여기 있어요라는 증거와 알리바이를 남기고 심지어 편의점까지 들어가서 결제까지 해서 물건을 삽니다. 네, 라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한 지시들이 있었는지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봤을 때 서 있을 자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출석 관련해서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하도 이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윤석열이 오늘 이제 보석 신청을 하고 심리 자체도 완전 코미디 같이 됐는데, 야 이번에 실패하면 주기현한테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시 보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그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기현 부장한테는 보석 신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거는 이 백대현 부장에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구속이 된 거고 예. 지기현 부장 재판부는 이미 영장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석이라는 것은 몸도 안 나왔어요. 좋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지기현한테는 하면 지기현이 부담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이쪽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잖아요. 정말로 이제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그냥 지어내는 겁니다. 지기현한테 가서 보석 신청 다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저게 중계의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단 1분이든 2분이든 발언하는 걸 보여주고 입장하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겠느냐. 맞아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균형감 있는,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본인이 사법부를 대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와 중계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네. 하는 걸 한 번 더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1.8평에서 내가 서바이벌하는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다른 헝거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0.5평도 안 되는 공간을 자기가 가지면서 사는
그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18평에다가 뭐 거기 본인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법부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전직 대통령이었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었건 재판부는 본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개개인은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공적 권위들이 만들어졌을 때 소위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건데 저런 판사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희대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가 계속 갔다고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숙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재판의 공개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나라의 권위들을 느낄 수 있는 네, 시간이 맞아요. 있어서 전체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짧게 보태면 이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또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화요일도 한 번 더 하자, 빨리 진행하자라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지금 국민들의 압박이 사법부에 먹히고 있다. 그렇죠. 조희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떠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물론 과거에는 그것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지만 이제 비공개 재판 하지 말고 차라리 공개 재판 해라. 다 들리게 해라. 왜냐하면 방청객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법부에서 반영하면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여러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론조사를 미디어 토마토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했는데 51%의 그 찬성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표는 그보다 적었어요. 30 몇 프로. 예, 3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이 지기현 재판부 사실은 좀 있으면은 또 감사위. 법원 감사위에 이게 좀 사건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벌써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법부도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니다, 우리가 좀 잘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아마 특검법 개정안이 또 이제 실효를 거두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볼 때 이제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까 그 외부위원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무슨 뭐 외부에서 이것까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냥 갔냐? 먹었냐? 돈 냈냐? 안 냈냐?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어렵게 걸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갔냐? 갔냐? 먹었냐? 돈 냈냐? 이것만 확인하면 다른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네네. 그러면 그거 확인하는데 지금 50일 이상이 진행돼도 답을 못 내고 있다가 갑자기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무마를 하는데 자기들 입으로 무마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외부의 입을 빌려서 무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일정한 순간에는 본인의 거취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과정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직연이 했던 A, B, C 세 가지 장면을 제가 상상으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실제로 C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고, C 장면은 뭐예요? A, B, C라는 장면, 가장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장면, B 장면이 있고 A 장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던 것은 A 장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당사자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증거를 이렇게 채정을 하거나 최소한 수집을 해서 수사 단계로 가기까지 뭔가 제대로 된 걸 밝히지 못했다. 그 조사 과정에 이제 의견을 제시했던, 또는 그 취재 과정이라고 해야 되는가, 조사 과정에서 하여튼 정언이라고 해야 되겠, 정보를 제공했던 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게 아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어났던 접대와 무엇은 그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도 이 과정에서 직연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런 이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걸 취재를 할 때 들었는데, 그래서 외부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에다가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조사의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ABC 그림을 다 파악을 못했다. 한계, 역량의 이런 제한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지점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지난주에 지기현 재판부의 김용현 재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왜 무슨 접대가 있었다면 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그 부분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김용현 재판에서 이제 김용현 측에서는 지기현의 재판을 피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 기피 신청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언이 당시에 경로했었다라는 거를 톡방에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 그쵸. 김용현 변호사 측에서 증인이 입을 떼지 못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변호사들이요? 그래요? 네, 김용현이 김용현이? 네, 김용현 변호사 측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증인이 입을 계속 못 대요. 내란 재판이 100명이 증인이 넘는데. 근데 그거를 재판장이 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지를 안 하고 저지해야죠, 당연히. 그거를 휴정을 2번을 합니다. 어머. 그렇게 지기현이요? 2-3시간을 해요. 지기현 부장이?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어. 그 재질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왔는데 증언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장 판사가 이제 전담 판사가 제지를 하고 변호사 조용히 해 주십시오. 증인 얘기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딱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화내면 지는 겁니다. 에? 뭐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게 지기현 부장 판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재판을 중계를 내보내면 와. 어떻게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그 재판 지휘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 중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근데요. 저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예를 들면 화내면 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화를 누가 냈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김용현 변호인 측이 화를 낸 거잖아요. 그 김용현 변호인 측은 화를 내면서 증인이 입을 못 대게 하고 재판부에 항의를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관이 둘이 말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화를 내는 측한테 야 너 화내면 지는 거야 막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이었을까? 아니 잠깐만. 증인이 증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증언을 방해하느냐 이러면서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변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번 휴정 후에 갑자기 그 변호인이 화가 안 풀렸는지 3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그게 김용현 재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중계를 못 아니 내보내는 왜 이유가 그런 걸 있다고.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왜 그 보도가 안 됐어요? 전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어머.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이 터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탑뉴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김대호 기자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듣자마자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인데요. 한 번은 이 김용현 변호사랑 윤석열 변호사랑 거의 같은 전략을 네, 구사한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 강주 기자가 윤석열 씨보다 윤석열 재판이 많이 나가요. 참석을 더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어쩔 그 다른 한상진 판사 때는요. 김용현 변호사 측에서 재판부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맞아, 그때 그랬었죠 네. 처음에. 그러면서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판사들이 마스크 쓰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 재판이 이해가 안 갔던 게 판사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이 끝났는데. 아니 감치를 시켜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나가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판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지를 시켜야 네, 되는데 네. 그리고 거기 재판장 안에 가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김용현 장관님 입장하십니다 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제지를 안 해요? 그 경위가 안 다 해요.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증인이 나와서 네. 김용현이나 윤석열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언을 하잖아요. 네. 휴정 때 밖에서 그 증인 군인들이면 이제 소령 이상급인데 그 지지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어머. 당신 조심해 이런 식으로. 그 분리도 안 시키고 이렇게? 네. 아니 그 증인을 보호를 해줘야죠. 뒤로 이렇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하던가. 보통은 법관들이 드나드는 쪽으로 나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막 우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을 포함한 이 재판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처음부터 재판 공개로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이거 비공개하면 안 되겠다. 라고 아마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난 이런 얘기 순간적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기현
판사의 재판 스타일이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출가나 기획자가 어떤 드라마나 특정한 행사 같은 걸 할 때처럼 네.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 사람이 할 때 놀 때도 그렇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법적인 저런 것이 놀 때도가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이 놀 때도? 본인이 아니 평소에 외부에서 평소에 평소에 할 때 이게 뭐 본인이 유흥을 갖고 즐길 있는 때도 뭐 약간 이런 악동과 거죠. 같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아 이게 이제 평소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재판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구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저런 걸 공개를 해버려야 되는데 공개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가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정말 공개만 할 수 있으면 공개를 다 시켜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바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이게요 물고 물려 있어 가지고요 캐비넷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 한동훈도 지금 캐비넷을 엄청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증거로서 존재하느냐 또는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볼 수 없지만 서로 물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직위원이 완벽하게 괜찮은 판사였고 법치의 상징이었고 균형감 있고 공정하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캐비넷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최초의 직위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밝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 정보를 가져왔느냐, 어느 정보 라인에서 확보하고 있느냐, 거기에서는 장부가 있었다, 이것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A, B, C의 장면이 과연 지금 대법원에 있는 윤리감찰관실에서 갖고 있는 것이 B, C도 있느냐, A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제가 의혹 제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 수사를 전격적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고 물려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비밀 같은 것이 어느 곳에서 캐비넷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드러날 수도 있다 없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압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까지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 수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판사에 대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으면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수사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만나는지 특정하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참고조사하고 그다음에 매출 전표 이런 거 다 확인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라면 아무리 독립적으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깽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그 감찰 대상 아니에요? 그 정도 만약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고 그리고 법원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압력을 넣을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사법부의 독립만을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건 그냥 직위원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옛날부터 추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대한 압박과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소위 직위원 개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결합됐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그냥 감찰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데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더라도 이걸 감춰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어디까지 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면 분명히 경찰의 정보 라인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사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경찰의 수뇌부가 지금 누구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인사조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경찰 인사 한의원 누구 성진이 어떠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경찰 쪽에서 두 가지 축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경찰 출신한테 제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이 제일 잘 안다고요. 장부를 압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직위원이 출입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그 한 곳이 아니라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근처에 막 있다고 얘기 듣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부 압수를 탐문 과정에서 그게 성매매와 관련된 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부가 턱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건이 되니까 그것을 묻어뒀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불거져서 뭔가 커졌다라고 하면 이걸 정보 장사질을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면 됐는데 다 듣고 넘어갔고 그러면 이번에 그 경찰 수뇌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별건이 아닌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은 좀 다르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경찰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정계환 평론가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샥 흘러갔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그 근원적인 물음과 관련된 답변을 사실은 정계환 평론가가 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기 안 됩니까? 나중에 제가 말한 거에 앞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한번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만약에 그냥 넘어가셨으면 넘어가시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서 여기서는 제가 저는 바본가 제지하는 걸로 봐요. 하겠습니다. 어느 대목일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 경찰을 조심해야 통칭해서 하는 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 이거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특정 단어를 말하면서 그걸 하다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윤석열 씨가 또 한덕수 씨한테 책임을 미루는 그 내용도 한번 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는 아무리 자기가 나쁜 지도자든 뭐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데 국무총리가 사후에 작성한 개헌포고령을 없애라고 폐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서 뭐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저게 무슨 자기는 재벌 회장보다도 못하다. 아까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나는 국무총리보다 밑에 있다. 지금 스스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되게 강하게 얘기한 계몽령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반국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몽령을 했으면 본인이 다 주도한 거 아니에요 저거? 본인 말 논리 자체가? 근데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법 사항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헌재 심판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요. 기함을 하게 만들더니 자 어쨌든 윤석열 씨 아주 기분 나쁜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김대호 기자 모셨으니까 한번 김건희 씨 재판은 잘 되고 있는지 오늘 무슨 얘기 있는지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건희 재판을 여기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자, 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 재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네.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 측만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의 울분을 샀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3,000번이 넘는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씨 측은 주가 조작 인지하지 못했고 관리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3,000회가 넘게 매매가 나왔는데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공천 여론조사. 네. 이거 대가성으로 이제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캠프 여론조사도 있고 언론사 여론조사도 있는데 공신력 있는 게 왜 써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통일교 반클리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그리고 인삽 세트 이러한 부분에서 총 3가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재판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읽기라고 다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처음 시작부터 김건희 측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의 직권남용 지금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맡고 있어서 사건 기록할 열람이 시간이 부족하다. 재판부에 배려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부가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단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또 다음 내용. 자, 김건희 측에서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정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식사 시간 30분 했고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좋다. 오전에 재판을 여기서 하고 밥을 여기서 먹어라. 아, 저 매우 통쾌했어요. 그거. 그리고 오후에 다시 재판을 속개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하다 말고 가서 밥 먹고 남부구치소까지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와야 안 올 된다는 생각이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남부구치소가 맛있나요, 밥이? 참요. 그래서 특검한테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요청했던 게 김건희 측에서 요청한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청한 게 자료를 전자 파일로 좀 받을 수 있게끔 형사 사건 기록을 네, 증거 요청을 같은 걸. 지휘부가 좀 해달라 특검 측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특검 측이 왜 전자 파일로 안 주고 복사를 해서 주지? 원래 전자 파일로 안 줘요 형사 사건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특검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 변호사와 함께 이제 있는 자리에서 주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나 문제 있는 것들을 이제 마스킹 이렇게 검게 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그 자리에서 고속복사기를 복사해서 준대요. 그래서 어제 특검 측이 밤새서 그거를 고속복사를 다 해가지고 김건희 측 변호인한테 주려고 갔더니 어머나 애들이 퇴근해서 없다는 거야. 사무실 문 닫았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듣다가 뭐야 여기서는 지금 자료를 주려고 밤새서 줄라 했는데 자기들이 퇴근했구만.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희가 작아서 요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야근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요즘에 특검에서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밤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야근에 매일 시달리고 있구나. 힘들었구나. 네,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본론입니까? 예,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지금 이렇게. 결론. 김건희 측에선 한 주든 두 주든 계속 좀 밀어달라 하는데 판사 측에서는 안 된다.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주 2회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위원 재판부랑 다른 게 이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핵심 요지만 하자.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 구매자 나왔고 전달자 나왔고 특검 가방 1년 번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번호 물증도 나왔는데 뺄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빼버리자. 그래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도 다 했고 판결도 나왔는데 뭐 하려고 이것까지 여기서 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네. 그러니까 빼자. 새로 나온 것도 없으면 그거는 뺐으면 좋겠다. 이미 2번 정권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특검이 갑자기 새로운 수사와 증인 5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다가 기존에 있던 증인들은 말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 2명. 두 명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판사가 무서운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근데 두 명이나 진술을 번복했는데. 근데 의외인 점이 뭐냐면요. 네. 재판을 속행한다거를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저 막 웃는데 휴정 때 나갈 때 이러면 너무 재판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본인이? 변호인들이 나가면서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오. 듣고 싶어서 들었는지 들리려서 들렸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측에도 증인이 수백 명이고 김건희 측에도 증인이 수백 명인데 솔직히 사람으로서 일거리가 준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 좀 잘못 선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김건희 변호인하고 윤석열 변호인이 겹쳐요. 그러면 윤석열 것도 되게 많고 김건희 것도 되게 많아서 당연히 한 명이 혹은 소수의 몇 명이 양쪽 걸 다 하기 어렵거든요. 원래는 따로따로 선임해줘야지 사실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변호인비가 없나요? 제가 봤을 때 돈을 좀 더 적게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제보다는 그 변호인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난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막 나서고 있어. 윤석열도 만나야 되고 네. 김건희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법정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변호인도 일이 빨리 끝날 거잖아요. 조금 잘 좋지 그러면 뭐 행복하지. 재판관 판사들이 고맙겠지. 집에 가서 화이팅 하겠지. 빨리 네. 가십시오. 속도 내십시오. 제가 오늘 이 2개의 재판을 놓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윤석열이 재판을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 불출석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변호인들로부터. 아, 변호인들로부터. 네. 아니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한테 안 물어봐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고 그렇게 했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호인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아. 지금 방금 목소리 지금 따라하신 윤석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오히려 변호인이 윤석열을 출석하지 말라고 불출석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긴 오늘 보석이랑 이 재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입만 열면 오히려 사고를 치니 변호인 나가면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마음속으로는 오늘 보석 받고 싶어서 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할 사람 진짜로 할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네.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농담 섞인 말로 표현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이제 떨어져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옆에 누가 붙어서 옹호해 준다거나 동정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최측근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누군가 고위직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윤석열의 이형도 안 꺼냅니다. 아깝다, 뭐 어떻다 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 걱정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냐? 이제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죠. 두 번째, 재산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돈을 안 써.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지. 그렇게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슈킹을 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모았을 거 아니에요. 대선 전에도 대선 후에도. 아니 그리고 그런데 봉투에 500만 원 넣어준 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얻어 먹은 그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리고 구치소에 그때 윤석열 씨 들어가 있을 때 3원 모아가지고 변호사비를 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구치소에다가 자, 그러면 명치금 넣어준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일단 포기. 나올 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 이벤트가 생겨서 사면 받는 거밖에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부인. 나는 모르겠다. 묵비권 행사.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는 작전에 돈까지 안 쓰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까지 안 쓰겠다. 돈까지 안 쓰겠다라는 딱 계산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우 평범한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 맞습니다. 자, 우리 김대호 기자님, 추후 재판 일정 증인들이 조금 우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재판 일정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네. 10월 달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금 양측에서 준비된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해야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10월 15일부터 재개되는데요. 10월 15일에는 이제 그 샤넬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전달했던 증인들 그리고 샤넬 직원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강혜경 씨도 나온다는 네, 거. 강혜경 씨도 여기 있네요. 이게 비화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가 써놓고는 안 자기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김기현, 강혜경, 샤넬 직원과 그다음에 그 교환 과정에 동석했던 증인 등등을 네. 오전 오후에 증인 신문하겠다. 그리고 22일 날엔요. 22일이 중요한데요. 네. 윤상현, 네.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같이 일했다고 했던 김태열 씨를 모두 조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나올 사람은 이준석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윤상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윤상현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본인이 윤상이 살아야 나올 수도 되니까. 있죠. 그래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네. 특검 측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소환도 고려하겠다 판사 측에서. 야, 좋네. 증인 세게 소환 얘기했죠. 고려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불출석하거나 네. 그러면은 특검 측에서는 이거를 바꾸거나 철회할 의향이 있냐라고 할까? 이준석은 철회할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본 거네요. 이준석하고 윤상현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처리할 것이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또 통쾌했던 게 뭐냐면 김대호 네. 기자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 보면 야 그 김건희 변호인 측이 기록을 열람할 만한 시간이 촉박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판사가 반대로 생각하면 11월에 반대 신문 시간을 줄 것이고 그동안 자료를 더 오래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나쁜 건 아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갖고 나오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판사가 좀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네. 듭니다. 속도도 있고 또 정인으로 이제 나가는 분 또 세 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과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벼르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앞에서 한번 이제 강혜경 씨 말하는 거군요. 아니 김대열 소장과 오늘 김대열 통화를 소장. 했는데 네. 이제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요즘 억울해서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통화 드리는 분이 있는데 함성등 교수 말하는 건가요? 좀 이런 실명을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두 분 사전에 이렇게 뭐 조율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거 초기적 저는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법정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강희경 국장도 마찬가지고 김태열 소장도 이제 다 예당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김건희 앞에 놓고 이제 한번 따져보자. 누가 그래 진실을 얘기하는지 네.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어서 오늘은 우인성 재판장이 잘 해주시길, 잘하십니다. 우인성 판사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대원 부장하고 이 오인성 부장 매우 잘하고 계시고 예. 10월 24일 날 증인으로는 김영선, 윤영호, 네. 네, 또 계속 말씀하세요. 전성배, 예. 전성배 천황. 유경옥, 전성배, 천황. 그리고 전성배의 천황 같은 경우에는 왜? 아크로비스타일 심부름 갔었대요? 차량이 계속 드나든 내역이 아, 있어서 이 차량 네, 그거에 대한 확인도 그러니까 한 번에 하자. 판사 입장에 원래 이게 따로따로였거든요. 증인 순서가.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이렇게 관계 있고 이렇게 관계 있는데 한 번에 합시다. 4명씩 지금 증인을 부르고 있군요. 4명에서 많게 8명까지도 부르는데요. 와. 그 전체 증인이 76명입니다. 예. 핵심 증인 26명을 먼저 하고 아하. 나머지 50명은 몇 시간 주면 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판사가 그 자리에서 딱 혼잣말을 해요. 그럼 50명이면은 하루 6시간씩 잡고 6일이면 되겠죠. 오. 그러니까 계산 딱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속도감이 보이니까 그러네. 갑자기 지견 판사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와, 오늘 근데 김대호 기자 방송하는 거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진행할 때 계속 나와서 해설해. 아, 잘하는데요? 오늘 작전 좋은데. 자, 10월 29일 증인이 중요합니다. 10월 29일 날 조은희, 함성득, 유경호 비서관님. 여기서 유경욱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컨테이너. 그 다음에 한기호. 한기호.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취재 노트가 네. 그 검찰 특활비 쓰고 받아놓은 저 영수증이죠. 계속 휘발되는 거같아. 도상원 수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워낙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막 손으로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버릴 거 버리고 담을 거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이 조금 약한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인데. 네, 좋아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좋아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김대호 기자 한 줄 김건희 정리 재판 해주세요. 전담을 하시면 네. 좋겠어요. 스픽스에서 김건희 네, 재판 좋습니다. 전담을 아니, 이렇게 모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판에 전담을 해야 재판 되겠어요. 전담. 자, 한 줄 정리해 주세요. 네. 한 줄 정리. 딱 기다려라. 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스픽스가 이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재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 줄 더 읽어줘요. 그 본인이 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판사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핵심과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아. 신속하게 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음.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게다가 이게 핵심이죠. 재판장에서 특검 재판부의 신속한이지. 재판부와 특검 측의 의지가 매우 확고해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준석 철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뿅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건희 특검 측에서 이번에 몇 명 이렇게 좀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딱 마침 김건희 특검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근데 그 TV로만 보다가 엘리베이터 7명한테 둘러싸이잖아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되게 좁은데. 엘리베이터 엄청 좁은데 그 거기에- 한가운데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느낌이 와요. 냄새가 아, 나는구나. 네. 땀 냄새가 야간 나는구나. 기자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셨어야죠. 네. 그래서 10월 15일 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질문해 오겠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좀 저희가. 박수하면 되겠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김대호 기자 너무 잘해. 멋집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야, 저 기자 좋다. 재미있네. 나무꿈님 이렇게 주셨고요. 네, 여기- 맞아요. 딱 기다리라. 2분 뉴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 근데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뉴스 애청자들이 여기 스픽스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일부러 지금 모시는 건가요? 오시라고?
항상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도모할 수 있는 건 다. 새날님께서는 이러다 대호 기자 스픽서 재롱둥이 되겠어요. 아유, 좋아요, 강준영님은 대호님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말도 좋아요. 잘하네요. 이분 뉴스 성각자님.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대우 짱 말씀을 진짜 너무 맛깔나게. 그리고 목소리가 좀 크고 맛깔나게, 예. 손에 약만 좀 들려주잖아요. 와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약? 약. 와. 약 팔아라 이거구나. 약 팔아. 조금씩 여기 나오겠네요. 금간- 광고할 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금간- 두 분이서 광고하시고. 아, 우리들이 이렇게 뭐 하나 팔까요?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실수록 힘이 나고 더 잘하게 되는 김대호 기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대통령실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기사 내용이 좀 하나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많이 다루지 않는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오늘 정계한 대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그 유엔 총회장에서 옆에 배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네. 김혜경 여사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또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것 이렇게 때문에 비어 있다 저 얘기예요. 저 예, 자리가 화면에. 이제 비어 있다. 저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아, 이 발음이 갑자기 안 리퍼블릭 코리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혜경 여사 앉는 자리인데 왜 앉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외면을 당했다. 외교의 기회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날려버렸다. 이게 예. 이제 사실 핵심이었죠. 자, 중앙일보 저 기사에. 좌석만 보고 중앙일보 기사를 써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외교 기회 놓쳤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에서 연설했던 시간이 12시 49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시 9분이었죠. 네, 한 2시간 반 정도. 한 차이가 3시간 정도 이제 있습니다.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시간에는 앉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김혜경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가 하는 다른 행사에 가고 있어서 아무런 이제 교류 또는 친분 형성에 문제가 없었는데 마치 미국에 가서 이제 약간 배제가 됐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니까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민감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미 지금 관세 협상도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치 패싱을 당한 것처럼 중앙일보 기사를 써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봐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외교 참사 이제 만들었네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지금 이게 뭐냐 똑바로 외교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뭐 계속 공격이 공격을 들어왔어요. 해버리니까 중앙일보가 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앙일보 정도 되면 저 자리에서 저런 정도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중 삼중으로 확인했을 텐데 왜 저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아예 찬물을 끼얹었느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성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빵끄님께서 중앙일보가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쓴 거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성 있는 오보를 날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기사는 한번 나가버리고 나면 뭐 정정을 하든 뭘 하든 처음에 나갔던 그것이 사실은 귀에다 딱 꽂히기 때문에 외교 참사 김혜경 여사는 좋은 외교 기회가 왔는데도 멜라니아 옆자리에 와서 안 앉고 딴짓했다. 이제 이것만 사실 우리 기회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심어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중앙일보 정도의 지대력이면 저 자리 하나만 보고 저 어떤 일인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또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 참석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언론 중재위에 가면 저게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정정을 기사를 써버렸고 정정을 해버렸어.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어있던 건 사실 아니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하면 아무런 피해가 안 생기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이제 바깥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힘에서 논평까지 해서 장사하기 좋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더라 맞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외교 참사를 스스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좀 대통령실은 알리고 싶은데 다루는 데가 또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재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내일 정도 되면 야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안 지킨 건 사실 아니냐 라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큰 문제인데요. 이 건 말고도요. 오늘 재판정에 처음으로 이제 그 윤석열이 공개가 됐을 때 기사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머리 하얘져, 초췌한 모습 이런 게 다 제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탄압받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길 만한 제목들을 다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한국경제 이런 제목이에요. 너무 스쳐 가슴 찢어져. 이게 한국경제 기사. 자기가 왜 가슴이 찢어져? 아니 자기가 찢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면. 그 알겠습니다. 제목을 뽑아내게 네, 제목을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매우 탄압받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보석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보도가 초반에 쫙 나온 측면이 있고 이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전 모르겠어요. 뭐 중앙일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한미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장된 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도 국익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확인을 하고 또 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도가 미칠 영향들을 판단한다면 데스크가 딱 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지 마. 이거 지금 내면 되겠어? 그쵸. 근데 이걸 알면서도 제가 볼 때 확인했을 거라고 봐요. 확인 안 하고 내면 방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알면서도 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의도성이 있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오히려 파열음을 낼 만한 기사들을 그냥 일부러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에 또 뭐 정정보도 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이거 예를 들면 미국을 위한 언론인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도 스스로 발등을 찍었던 것처럼 언론도 스스로 지금 발등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 잠깐 다루겠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사전에 법안 처리를 합의했는데 5표의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법안에는 산림 난개발을 주장하는 조항이 담겼다는 이유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들 의석에서는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누가 기권하래? 왜 기권해? 이런 얘기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 의원의 목소리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이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도대체가 왜 영남에만 불이 나고 호남은 불 안 나냐? 호남이 이제 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리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호남에서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해당 발언자는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찾아냈습니다. 그 여성 의원이 누군지. 네, 김모모 의원이었습니다. SBS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그런 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는 기권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호남에도 불이 날 수 있는 건데 왜 찬성표 안 던졌냐 이런 뜻으로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실 그거는 좀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조잡스럽죠? 어디 지역구는 알리지 않으세요? 지역구 알리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뭐 그냥 뭐 있죠, 뭐. K 의원이라고 하시던데. 예? K 의원 영남의 삼선의 여성 의원입니다. 예. 김정재 의원이죠. 예. 맨날 이름은 내가 말하도록 시키네. 저분이 아까부터. 아니 뭐 저 포항 출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빨리 사과해야 되죠. 그럼요. 시원하게. 내가 이제 이렇게 발언해서 그 지역에 혹시 재난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 준 거 잘못됐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해프니로 끝날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지역에서는 더 표를 끌어모으는데 효과로 쓸겠죠. 이런 발언 정도 했는데 나를 또 공격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 탄압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것이니 정말로 이제 인식의 문제로 보면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이고 또 지역구에 가면 그다지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는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 다 아는 것이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일선에는 도지사까지 나오겠다고 이제 한다니까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은 근데 지금 통일교회한테 뭐 5천만 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난번에 이철 의원하고
캠프 경선하는데 상대 캠프 이렇게 딱 포기시키는데 3억에서 뭐 5억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게 공식 가격인 것처럼 또 얘기한 것도 나왔고요. 별별 지금 그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사면 초과인데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 보면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나는 몰랐다 통일교인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본인 생각에 야 이런 게 왜 벌어지지? 이거 민주당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정치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의 본토가 어디야? 호남 지역 아니야? 좀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본인이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입으로 툭 튀어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혐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네. 예를 들면 지역 또는 이념 이런 걸 통해서 혐오 발언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인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합의 안 한 법도 아니야. 네. 합의가 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건 개인의 처지와 상황들을 이런 말을 혐오 발언을 통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국회에서 빨리 법 만들어야 돼요. 이런 발언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진영 논리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고통받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이 법이 지금 통과되는 과정인데 여기다 대고 호남은 불 안 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요. 송마르첼리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네. 송마르첼리노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막말려 내란당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은요 이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쓸 총알도 아깝다. 맞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뭐 그래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더 심한 이야기하면 대구경 뭐 국회의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 단체장은 그 여성 의원들 얼굴의 인물을 평가하면서 뭐 그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었다 뭐 이런 것 말이 저렇게 이제 막말이 오가더라도 뭐 내부에서는 제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이고. 사실 욕하기도 입 아프죠. 네. 정말로 그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강하고 세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면 이 사람 바꿔야 된다고 아마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장하고도 뭐 대판 싸울 정도로 이제 뭐 지역의 평이 안 좋은데 저는 그때 포항시장 그때 딴 사람 자기가 뭐 대통령 부인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하고 싸우면서 네. 그때 막 누구 공천 밀고 난리 쳐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진짜 못됐다. 아니, 김대우 기자. 제 말을 아끼는 게 김대우 기자 지금 좀 전에 한 거 다시 해주세요. 진짜 너무 못됐다. 아니, 말을 아끼고 있는 게 네, 세게 나갈까 봐. 맞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근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확실히 국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에는 비슷하고 약간 성향이나 정책 색깔이 달랐는데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이해도 지역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지경까지 갔다. 맞습니다. 저 네. 동의하는 게 예.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배려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는 법안 69개 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얘기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보좌관들이 다 사퇴 쓰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필리버스터를 이제 보좌진들이 준비하는 다 써줘야 되는데. 그 69개를 어떻게 다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게다가 지금 장애 집회도 한다잖아요. 네. 지금 몇백 명씩 동원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야 부의장 너는 왜 퇴근하냐? 그쵸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 고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사회를 안 보고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다 나가 있고 저번에 했을 때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다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만두라 그랬더니 계속해라 이러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그 법을 반대한다면 진정성 있게 이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야당이니까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혼자서 외롭게 잘 싸워. 난 나가서 퇴근해서 술 먹고 놀게.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은 안 하고 반대만 하는군요. 예.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국힘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당원들한테 마음을 얻어서 내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냐가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공천 같은 거 있으면
공천심사위원들과 어떻게 돈도 간 관계, 또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천 방향을 정했지, 이제 이런 게 순서지 않습니까? 한 70, 뭐 20, 10 정도 이렇게 되겠죠. 네. 국힘은 거꾸로 90대 10입니다. 당원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관리를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휘해서 공천권을 휘어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 다선 중진들이 대거 자기 지역구를 지키게 됐던 기억나죠?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 같은 사람이 겁 안 냅니다. 국민들 그러면서? 뭐 이런 거 겁을 낸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 매우 용기 있는 여성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혐오 발언 하나 해가지고 예.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이렇게 저기랑 적대적 관계에 있고 피해자인 맞습니다. 척 하는 이진숙 거죠. 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통위원장. 먹히죠. 예. 근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예.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대구 막 경북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분은 구치소가 있고 한 분은 치킨 배달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치킨 기분이 배달하는 그 분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한동훈은 뭐 나경원 정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매우 주목하면서 계속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증인으로 안 나오려고 막 버티는 거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치킨 배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한동훈 전 대표님. 자, 오늘 김대우 기자 나오셔가지고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요것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들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제일 나에게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같이 동시 가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스픽스몰 특화된 이 자동차 운전자 보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공연 소식입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달간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지금 공연합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 보시면은 클릭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기간 전회차 할인율 엄청납니다. VIP석은 11만 원인데 6만 원으로, R석은 8만 8천 원인데 5만 원으로, S석은 6만 6천 원인데 4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람을 원하시는 날짜 선택하시고 좌석 선택하시면 결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공연 당일에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확인 후에 티켓 수령 가능하니까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 티켓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공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초만 주시면 오늘 검찰청 해체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정부조직법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검찰청 해체가 78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날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스픽스를 통해서 2025년 그렇죠. 예. 오늘이 9월 26일 네. 저녁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희 변호사, 김정욱 박사님, 우리 젊은 김대호 기자와 같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온몸을 던져서 이루어낸 이제 검찰개혁의 종지부가 이제 이렇게 찍어졌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박수 한번. 박수. 검찰청 해체했습니다, 이제.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기분 좋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오늘에 있었던 상황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